자, 지금부터 올림포스 국어 공통국어 2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공부하고 싶지 않지. 시원하잖아. 내가 무려 전기세를 폭탄을 지금 감안하고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 작년에 3학년들은 제가 언제 불렀냐면 밤 10시에 불렀어요. 그 죄이 오빠 있잖아. 민서도 혹시 죄이 오빠 알아? 알지 않을까? 그 죄이 오빠 같은 경우는 10시에 끝나서 와가지고 11시 반에 끝나가지고 갔었어요. 오늘 몇 시? 오늘 10시요. 11시에 끝나요. 오늘 할 게 많아서. 니네도 학기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더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을 말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번 수업하고 나면 뿌듯해. 이제 나 예전에 고3 가르치던 기억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의 이 불타는 학구열. 표정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 수업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은 안 지는 걸로.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기분 안 나쁘냐고 물어보면 좀 그런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포스 공통국어 1을 가지고 했고요. 그 파트에서 안 한 거는 말하기, 듣기, 화법 부분만 빼놓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여러분 내신할 때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얼굴 숙여. 영원히 박제될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여러분. 제 얼굴 저렇게 지금 왕 크게 들어가도 갔는데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 조심. 자, 그래서 공통국어 2로 오늘서부터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벌써 2학기 챕터로 우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학기에는 어떤 내용 배우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걸 꼭 2학기 때 배우는 건 아니고요. 교과서마다 조금씩 앞뒤 막 섞어놓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에서 봤던 내용 말고 봅니다. 자, 공통국어 2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문학이 나오는데, 고전문학의 이해 및 감상, 현대문학의 이해 및 감상,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 자, 요 세 파트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줄게요. 자, 고전문학의 이해 감상은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시 위주로 얘기하는 거야. 소설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우리 수업 때 얘기해줬잖아. 신라시대 때 뭐가 있어? 향가. 넘어가서 고려시대 때 고려 가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와서 시조, 가사 같은 것들 있는 거. 얘는 여러분 시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흐름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2학기 교육과서에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대문학의 감상은요, 190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쪼개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를 대표하는 작품에 뭐가 있는지, 요런 거 다루는 게 요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이 요 파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여름방학 지금 커리큘럼상 우연찮게 오자마자 지금 내내 비문학만 들어가지고 국어가 비문학인가 봐 하고 토스트 할 것 같았을 텐데, 문학을 좀 들어갑니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본 수업에서도 문법 들어갈 거야. 있는 거. 더 힘들어지려나? 그리고 아까 품사 잘 기억 못하던데. 연우야, 품사 좀 미리 알려줘. 알려줬는데 머리가 안 된다? 알려줄 상황이 안 된다? 게임은 잘 가르쳐주더만. 자, 네,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은요, 사실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2015 교육과정이 지금 중학교는 이거에는 중3에 있던 거예요. 즉, 이거 니네 시험 범위라는 거. 이거 뭐냐면 이거야.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반영론이 뭐였어? 그렇지, 네가 품사를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 서진아, 반영론이 뭐였니?
큰일 났네. 유나야, 표현론이 뭐였니? 네 개 적어놓으면 기억나는 거 있어, 없어?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이지. 자, 표현론은 작가 위주로 감상하는 방법. 그리고 작품 뭐를 보는 방법이 있어? 자체를 놓고 보면 얘를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어떠한 효용을 갖고 있는지 효용론,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키면 무슨 론? 이게 반영론. 연우야, 이제는 기억나지? 겨울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요거가 지금 고등학교로 올라가 있어요. 민선이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요게 니네 3학년 2학기 시험범위입니다. 요거 가지고 하는 게 니네 교과서에는 뭐가 있어? 힌트.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에 꼭 꽂고. 기억 속에 들 곳. 니네 미리 배웠다며. 니네 영화 봤다며. 드라마. 거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야? 6.25라는 한국 전쟁이 상황이 드러난 부분이 니네 아마 첫 단원에 나오는 걸 거야. 니네 교과서는 이거 뭘로 배워? 이미 배웠어. 니네 시험범위 아니었냐, 1학기? 노새 두 마리 할 때 이거 안 했어? 했잖아. 근데 허생전 가지고도 해야 돼요. 니네는 허생전이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자, 이게 있고요. 자, 비문학에서는 통합적 읽기, 복합 양식으로 된 구성, 그러니까 갈래가 여러 개인 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 주장하는 글, 혹은 하는 글, 설명하는 글, 이런 건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 읽는 방법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그 다음에 문법이 이제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힐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우리말의 변화와 발전 탐구. 자,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제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자로 적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중세국어입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도 살짝씩 얘기해 주지만 그걸 한꺼번에 쫙 모아서 보게 되는 거라서 암기 과목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와? 맞춤법의 이해 및 적용,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조항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요게 제가 보니까 1학기 때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고를 가신다? 그럼 얘가 1학기 때로 나오는 걸로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교과서는 2학기 때 나오고요. 아무도 포고 갈 거라는데 표정이 변화가 없네. 가려고? 갈 수 있을까? 가야 돼? 가려고? 왜? 왜? 거기 여자친구 있어? 갈 수 있을까? 네가 갈 수 있을까? 자,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 국어교육 과정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문학교육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실생활에서 국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가 진짜 국어 능력이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발음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가 됐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요게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니네는 몇 학년 때 나왔던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죠. 딱 1년 전이야. 오래도 안 됐어.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던 거야. 그리고 니네는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던 거야. 니네는 6개월 전이야. 누구 메시지 왔는데?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쓰기 매체에서는 발표하네요. 발표와 전에 교과서에 없던 거 이거 들어왔습니다. 협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말하기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연설하기 이런 거였는데 니네 연설을 얼마나 할 것 같아 살면서. 회사 들어가면 연설 할 일이 없어요. 연설할 때 한 번 있어요.
술 먹고서 저거 할 때, 건배사 같은 거 할 때, 다 같이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바이어들 만나서 혹은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쓰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교과서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국어가 실무에 대한 것도 실제에 관한 걸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재밌는 거 들어오네요. 매체 비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매체 비평을 요새 뭐라 그러냐면, 들어왔어요, 이런 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쳐나는 정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가려내고 그걸 조직해내는가를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고, 얘 교육하는 것들이 최고의 요새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런 거 있죠. 페이크 뉴스라고 부르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근데 조심해야지. 학교에서 이거 잘못했다가 또 이제 항의받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요게 여러분 2학기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중간고사, 이게 기말고사야. 그럼 벌써 문법에 뭐가 들어? 중세국어에다가 맞춤법까지 2개가 들어가네. 중학교보다 훨씬 어때, 내용이? 많아져요. 미리 알고 올라가십시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것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섞여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가 뭐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니네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자, 재명매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미타찰에서 돛 닦아 기다리겠나. 한 가지 해나고 가는 날 모르는디. 그 다음에 서경별곡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어요. 서경이 어디기에, 목걸이 니네 아니야. 니네는 이거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어디서 배웠지? 잠깐만. 혹시, 말은 한 적은 있지. 근데 제가 좀 어려워서 서경별곡을 가르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했다. 네, 나비효과에서 했네. 역시. 그 다음에 이와 개의 목숨은 같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쓴 사람이 누구야? 이규보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너는 알아야지. 얘네는 몰라도 얘네는 2학기에 나오는 거고 너는 배운 거 있잖아. 이욕설. 여러분, 얘는요, 이게 옛날 작품 이름으로는 슬견설이에요. 개견자, 쓸은, 벼룩쓸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이 개 복날이라고 해서 개를 잡아먹는 걸 보고 안타까워해요.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이 화자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근데 너는 개는 불쌍해 하면서 왜 너는 네 몸에 붙은 벼룩은 갖다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있니? 벼룩은 미개한 동물이고 걔는 친구 같은 존재니까 그런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모든 생명은 어떻다? 소중하다 하는 그거예요. 서진아, 그래서 이거 뭐 할 때 배웠니? 얘를 대놓고는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뭐 할 때 한 것 같아? 1학기 때? 논증, 유추. 이거 유추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유추하지 않았나? 논증 방법이 지난주 아니었어? 그럴걸? 그때 유추했던 거 있잖아. 두 대상의 뭘 가지고 이야기해?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거. 자, 가시리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가시리 있고 나는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우리나라 남녀 이별의 이 사랑에 대한 노래로 오는 거.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배웠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불 밑에 구비구비 넣었다가 네 모신 날 서리서리해서 펴리라. 그래서 내가 니네 문제도 풀었어. 그때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걸 마치 접었다 펼 수 있는 뭘로,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 거였다. 기억나? 나야 돼. 야, 매번 할 때마다 새로 오면 어떻게 해? 민서는 배운 적 있어, 이런 거? 황진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문인의 작품. 얘도 배웠습니다. 맷버들 꺾어 님에게 보내리니 창밖에 심어두고 거기서 맷버들 나거든 나인가 소서. 배웠어, 안 배웠어?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배웠어요. 얘는 또 있는 거. 홍랑도 기생입니다. 기생의 작품 있고요. 송민국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얘네 표정 봐봐. 배운 표정이야, 안 배운 표정이야? 안 배운 표정이야. 송민국 뭐야?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한데 우리 언제? 일주일 전에 배운 거야. 배운 건 아니고 이미 배웠던 건데 일주일을 다시 한번 한 거지. 자, 구모 배웠어요. 꿈 내가 나비인지 그래서 성진이라는 스님이 팔선녀랑 희롱하다가 다시 중국에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다시 꿈을 깨서 스님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자, 수라 배웠습니다. 거미 새끼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내모는 이야기. 이따가 오늘 배울 거기도 하고요. 있는 거. 자, 돌다리 얘는 안 배웠다고 칩시다. 오늘 할 겁니다. 자, 진달래꽃 배웠고요. 산수유나무의 농사 안 배웠습니다. 미스터방 안 배웠습니다. 서시 배웠습니다. 지금 근데 봐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미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오켈레 구두로 남은 산에도 설명을 해준 적은 있어요. 특히 너네는 알고 있어야지. 뭐 할 때 이거 추가적으로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다 그랬어. 1900 몇 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노새 두 마리랑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건데 고해교과서에 두 군데나 실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결혼 이강백.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니네는 기억이 안 날 거야. 아, 이거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니네 모의고사를 다 모든 사람이 보러 오는 게 아니라서. 풀비린내에 대하여 안 배웠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이거 뭔지 알아요? 노희경이거든요. 이거 드라마예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병헌 나왔던 거. 하긴 니네가 이런 고품격 드라마를 볼 리가 없지. 니네 뭐 다 뭐 이상한 거 뭐 보니? K-pop 데모넌터스 보니? 소호제기 여러분들 안 배웠고요. 강호사시가 배웠습니다. 모의고사나 우리 고전문학 할 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상춘국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이제 기억이 나는 거구만. 그러면 여러분 거의 80%를 이미 배워놨어요. 니네가 기억을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왜 박문중학교에서 이렇게 상담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박문중학교에서 상담 전화 3개를 받았거든. 다 3학년이야. 다 모르시는 분들이고. 박문중학교는 여러분 2학기 교과서에 뭐 나오는지 알아요? 걔네 교과서는? 니네는 소설 기억 속에 들 곳, 니네는 허생전, 걔네는 커피딸리가 나옵니다. 뭔지 모르시나 봐요? 너 앞으로 별명은 커피딴으로 하자. 어때? 최고란 뜻이야. 최고란 뜻이야. 최고. 안 되매 소설을. 캡틴이란 뜻이야. 캡틴서, 커피딴서, 거기서. 재미없다. 자, 그래서 고전문학 하면 또 여러분들 또 화낼 것 같아가지고 현대문학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작품들 나왔던 거를 좀 볼 겁니다. 있는 거에서. 자, 앞에 보시면 문학사의 흐름이라는 게 나와요. 말 그대로 여러분 문학사라는 게 뭐야? 문학사. 문학의 시대적 흐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런 일을 해서 제가 국문과 갈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문학 가면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여기서 간단히 배울 때 배워두세요. 여러분 저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가르치려고 오랜만에 전공서적을 좀 꺼내봤어요. 한국 현대시사. 여러분 이게 전공책이에요. 대학교. 이런 게. 예. 물론 이공계 전공책은요. A4 사이즈로 이 두께예요. 그리고 원서로 봅니다. 얘는 이제 국문학이 원서가 있을 리가 없잖아. 영어로 되는 게. 얘가 몇 페이지냐면 63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화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좀 하다가 얘네가 이런 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가보시죠. 그러면 일단 뭐의 흐름? 서정문학의 흐름입니다. 서정문학이 뭐였지? 쉬운 말로 시의 흐름입니다. 자, 일단 1900년 자, 여러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기준이 언제래? 고전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기준이 언제야? 제발 좀. 내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역사 덕후 있으면 좀 만나볼래? 1896년으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 이거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증거가 남을 거라서 어떻게 하지? 지워야 되나? 자, 어쨌든 19세기 언제야? 후반에 갑오개혁을 합니다. 갑오개혁. 갑오년에 한 개혁인데, 저 개혁에서 우리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몇 가지들이 생겨요. 일단은 제일 크게 변화했던 게 뭐니? 저때. 갑오개혁 때. 웃지 마. 모르면 뭐야? 네. 갑오개혁에서 뭘 만들어? 야, 니네가 생각할 때 현대와 근대를 그러니까 현대와 고전을 나누는 그 사회적인 가장 큰 변화는 뭐야? 와. 그 뒤로도 고종, 순종이 나 있거든요. 역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왕을 갖다 목을 끌어내고 이러진 않았고. 여러분, 그 신분제도가 철폐됩니다. 노비제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을 동등한 뭘로 보는 거야?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식 문화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도량형 통일이 저때 이루어집니다. 저때서부터 킬로그램 근 같은 거 안 쓰고 킬로그램이든지 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걸로 바뀌는 게 저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문학으로 넘어오는 시기로 보게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1900년부터 시작하는 거야. 문학에 있는 것들을. 자, 이때 개화기 막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왜 애국이 나왔을까?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이 당시에 왜 뭐가 많았어? 외세의 침입이 많아요. 그래서 애국가스러운 노래들이 이때 막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국강병 등을 노래하는 개화가사, 창가 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가가 뭐 하는 거야? 창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만세 이런 거 같은 거 하는 거지. 벌써. 그 다음에 고전시와 근대시를 잇는 신체시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시기로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때 요런 것도 생겨요. 찬송가류 시들이 생겨요.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이상한 게 바로 이때 많이 번역이 된 거 그대로 써서 그래요. 있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이 창작되는 시기가 언제? 1910년대부터입니다. 자, 서구 상징주의 경향이 소개되면서, 즉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단계로 접어드는 1910년대에 자, 개인의 서정을 바탕으로 한 뭐가 등장해? 자유시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이 자유시로 가장 최초로 인정받는 작품이 최남선의 이거는 그래도 정확하게 적어주는 해액에서 소년에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들은 노래인지 시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서부터는 명확하게 시라는 것의 자의식을 갖고 써요. 글로 되는 문학이라는 의식을 갖고 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을 배우진 않을 거예요. 왜일까? 파면 팔수록 친일파예요. 처음에는 친일파가 아니었거든. 막 독립운동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많이 발굴되고 계신 분이라서 이따 소설에서도 이런 분 한 분 더 계십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작품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언제? 1920년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때를 대표하는 두 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자, 3.1운동의 좌절로 인해서 퇴폐적 낭만주의. 여러분, 요거 조심하세요.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게 뭐야? 막 벗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니를 생각하는. 오늘 더워. 이런 거 아니야. 퇴폐스럽지도 않잖아. 낭만적이지도 않아. 내가 그러니까. 그냥, 더럽기만 하지.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건 뭐야? 예술을 탐닉하는 이야기들 얘기해요. 예술이요. 오늘 이런 거 좀 오글거리는 층의 예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절대적인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이 내 몸 다 불태워 죽여버리리라. 이런 것 같은 얘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국권 상실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민족주의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시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되게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사회주의 사상에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당시에 1910년대에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 이때는 여러분 사회주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의 니네가 뭐 사회주의 얘기하면 북한 얘기하고 중국 얘기해서 거부감이 있지만, 이 당시의 사회주의는 오히려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같은 약소국들에게는 매우 힘이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왜? 사회주의를 이용해서 뭐 하고자 했던 거야?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사회주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요, 아버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건 이론적인 사회주의. 이런 거. 어쨌든, 여러분, 요 카프라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급 문학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회주의의 기본 계급은 무슨 계급과 무슨 계급을 나누는 거야?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그리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계급. 이 두 개의 싸움으로 봐요.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겠니? 밑에 있는 누구랑? 노동자하고 위에 있는 지주랑 싸우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카프 문학에 대해서 너무 계급만 다루고 문학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거 1920년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시인 적어놓으십시오. 누구누구?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김소월. 자, 김소월과 항상 세트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민족주의 계열의 한용운입니다. 요 두 사람이 바로 1920년대에 활발하게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 김소월, 한용운의 이야기 같은 것들. 자, 1930년대가 되면, 자, 이제 1930년, 20년대만 해도 여러분 아직 20년대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20살, 20대나 30대인데, 저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는 일본 강점기였어, 아니야? 아니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글을 쓴 게 20년대야. 자, 그럼 30년대로 넘어가면 이때 20대부터 글을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뭐로 넘어가 있는 상태? 식민지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식민지와 조선의 관계 이런 걸 넘어서서 근대라는 세계적 세계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즉, 드디어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 우리 문학에 자본주의라는 문제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니네가 배웠던 작품 중에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기억나는 거 있니? 예, 운수 좋은 날이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써진 건 언제겠어? 최소 30년대 초반에 써졌겠지. 자본주의 이야기잖아. 도시 하층민의 이야기. 여러분, 도시 하층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제 식민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거에서. 그래서 계급문학에 대한 비판, 여기 재밌는 거 나옵니다. 계급문학에 대한 비판으로 뭐가 일어난대? 순수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급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주의 이념을 도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문학을 도구로 쓴다라는 비판을 받았거든. 그럼 순수시는, 시는 도구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아름다워야 돼. 자, 아름다운 걸 우리 뭐라고 표현해? 예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에 시를 아름다움으로 평가하는 시문학파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가 있냐? 니네가 시에서 고등학교 가면 진짜 많이 보게 될 정지용이라는 작가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정지용 씨 배운 거 뭐 있어?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아, 이 노래도 못 들어봤구나. 그 다음에 니네 나비효과에서도 배운 거 있어. 정지용. 성류. 죽은 딸을 성류에다가 비유했던 거. 홍역 걸려서 죽은 그리고 유리창. 유리창에 희고 여린 것이 아린다. 입김 불고 날아가고. 이 사람 왜 특강을 들어오는 학생들은, 똑똑한 학생들은 안 올까?
아니야, 이미 뱉은 거 어떡할까. 이렇게 계획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애초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막 나라를 구한다 이런 문학인들의 이런 생각보다는 주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주지주의 이미지즘을 바탕으로 하는 무슨 문학? 모더니즘 문학 나옵니다. 배웠지? 우리 모더니즘 문학에서 중요히 생각하는 건 주제가 아니라 뭔 거야? 기법이에요. 심상, 이미지, 비유,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걸 중점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시가 뭐한 것처럼 보여? 겉멋이 잔뜩 든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하늘에 있는 구름을 뭐라고 표현해? 하늘에 떠 있는 셀로판지. 기차가 담배 연기를 뿜뿜 품고 간다. 뭐 이런 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주제가 없어. 그래서 모더니즘의 문명 추구에 반발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더니즘의 문명 추구라는 게 뭐야? 이게 자본주의에 의한 반발해서 생명의식을 고취한 뭐가 나타나? 생명파라는 게 또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이 문학 안에서도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 흐름을 해서 여기다가 밑줄 거실 부라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뭐가 만들어져? 청록파라는 학파가 생겨납니다. 자, 청록파에다가는 여러분 대표적인 작가 누구? 박두진, 김영랑, 그 다음에 박목월. 자, 박두진의 니네 작품 배운 거 뭐 있니? 해 배웠습니다. 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둥근 얼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기독교적인 세계관 얘기하면서 원형적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직선적 세계관 얘기할 때 했던 글씨예요. 뭐 이 사람들 시도 다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 청록파라고 불러요. 딱 이 사람들 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그럼 청록이니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노루가 나오고 막 그래요. 시에. 자,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있는 40년대로 오게 되면 194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누구겠어? 여기 나온 대로 삶을 살겠다는 내면,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면을 표현한 작품 누구? 예, 윤동주가 이제 이 시기가 되죠. 있는 거. 그리고 광복의 기쁨,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당연히 1940년대에 뭘 얻으니까 해방을 겪고 나서 그 해방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시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해방의 기쁨을 나타내는 시 박두진에 뭐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해 같은 작품. 자, 그러다가 1950년대 들어오면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뒤에 있는 작품 보는 게 더 낫지. 자, 1950년대에 남북분단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가 창작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950년대가 되니까 더 이상 이념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 한국전쟁 나타난 뒤에 이념, 아직도 사회주의가 옳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어떻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활개를 칩니까? 순수한 서정시, 즉 그냥 시의 아름다움,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 하는 순수시라 그래요. 그런 애들을. 이런 애들이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적 감각 중시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기법적인 부분들, 심상적인 부분들을 노래하는 모더니즘이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어.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1960년대를 시작하는 큰 사건이 뭐가 있니? 예, 4.19를 시작으로 해서 1960년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독재와 산업화를 비판하거나 사회적 실천성을 중요한 무슨 시? 참여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참여시에 반대되는 말을 찾아주세요. 50년대에 있어요. 예, 요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얘네의 싸움이 붙어요. 시는 현실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대표적인 사람 누구? 김수영. 김수영의 대표 작품 뭐? 풀이 눕는다. 폭포는 폭포다. 뭐 고매하게 떨어진다고 우리 배웠던 것도 있고요. 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상하게
좀 저기 잘하는 애들 좀 불러와. 배웠어 안 배웠어?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설렁탕집 주인년이 돼지 같다고 이거 나오는 거. 제 잘못이죠, 뭐, 있는 거에서. 자, 그렇게 60년대가 넘어와요, 있는 거. 자, 그러다 70년대는 여러분들이 아는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이 사람 생각하면 딱 떨어져요. 신경림 시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어느 문제와 농촌과 도시와 산업화라는 문제를 엮어버리죠, 있는 거에서. 그래서 나온 대로 농촌 공동체 붕괴, 도시 빈민,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서 생긴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자, 80년대에서는 산업화에 대한 비판과 반성, 특히 인간성 상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90년대, 여러분 88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요? 올림픽. 자,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1990년대 이후는 오히려 개인이 모한 이야기들, 인간 소외된 이야기들 혹은 물질 만능주의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분야가 앞에 우리나라에서 앞에 내용들은 다 집단적인 문화야. 근데 80년대 이후서부터 좀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다음부터는 집단보다는 뭐의 이야기가 더 많아져? 개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뭐 일상적인 문제, 다문화, 환경오염, 실업 혹은 이런 거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정신병 같은 걸 소재로 하는 것들도 꽤 많이 나와요. 우리 사회 자체가 정신병적인 증세라고 보니까 있는 거에서. 근데 교과서에는 이런 건 잘 안 실려요. 소설에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기린입니까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신선하게 읽었던 소설인데 그게 모의고사에 나왔어. 어느 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남자가 지하철역에서 기린을 만나기 시작해. 기린을 보기 시작해요. 그게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누가 봐도 어느 시대 때겠어? 90년대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90년대 말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어? IMF 사태를 겪어내면서 2000년대 드러나는 작품들은 뭐에 대해서? 경제적 갈등에 관해서. 소외된 계층에 관해서. 혹은 여성주의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 게 트렌드입니다. 자, 여러분, 얘가 시를 이렇게 쓰면, 소설도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있는 거. 자, 1900년대 개화 이후에 개화 사상 등을 고치로 주제로하는 신소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소설은요, 현대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전소설도 아닌,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있는 거. 갑오개혁 이후부터 봉건지서 타파, 개화, 개몽, 자주독립, 즉, 여러분 소설은 개인의 이야기를 다뤄줘야 되는데 되게 뭐 개몽해야 되고 막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뭐가 있대? 혈의 누. 뭐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자, 10년대는 역시나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시나 소설이나. 그러다가 제대로 1920년대서부터 소설들도 작품들이 창작이 되는데 동인지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동인지. 아무도 안 웃네.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은 이걸 얘기하자마자 혼자서 막 깔깔대고 수업을 못할 정도로 웃더라고. 너네 외웠을 것 같니? 뭔지 아는 것 같은데? 동인지. 아니, 요새 젊은 여학생들이 보는 동인지는 따로 있더라고. 나도 그 학생한테 들었는데 동인지가 그거라며. 동성애를 다루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책들을 동인지라 그러는데 그제 그쪽 서브컬처로 즐기는. 그래서 동인지 하니까 걔가 막 웃으세요. 그래서 저 때도 그런 걸 읽었어요. 막 혼자서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동인지는 지금으로 치면 영화 잡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글은 대부분 어디에 실리냐면 신문에 실렸어요. 근데 신문에다 실리니까 이건 뉴스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적으로 새로운 작품들만 모아서 발표하는 문학 잡지가 생긴 거예요. 백조 제목이 이래요. 혹은 소년 이런 잡지들이 생겨납니다.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란 잡지는 아까 얘기했던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 최남선의 그 작품에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작가층이 확대돼서 순수문학적 작품이 창작되고 일제 강점의 암울한 현실과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소설. 자, 지식인의 고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암울한 현실은 주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고 하층민들의 삶을 보통 드러내는 거고요. 자,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작품들은 30년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네. 지식인의 고민을 다룬. 근데 여러분 20년대 지식인과 30년대 지식인은 조금 달라요. 20년대 지식인들은 나라 뺏긴 거에 대한 걱정이에요. 근데 30년대 지식인의 고통은 어떤 걸까? 아까 시에서 힌트를 좀 줬거든요. 30년대에 태어나서 글을 쓴 작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조선인이라는 인식을 가져 안 가져? 잘? 안 가져요. 그래서 요때는 나라를 잃은 고민이야 지식인의 고뇌라면요. 요때 지식인의 고뇌는 뭐야? 이때는 무기력함이에요. 왜 1930년대 지식인들은 무기력감을 느꼈을까? 자기는 일본인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조선인이야 아니야? 조선인도 아니에요. 이거에서 오는 30년대 지식인의 고뇌, 20년대는 나라 잃은 거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 좀 달라요, 성격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20년대 아까 여러분 조선 작가 동맹이라고 했던 뭐가 등장했다고? KAPF, 카프. 예. 자, 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유행으로 본격적인 계급 문학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 것 같니? 이 사회주의 문학. 노동자가 있어요. 여성 노동자가. 남편도 있어요. 근데 공장 사장이 이 주인공 여자를 건드립니다. 그걸 알고 그 순간 여자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공장 주인을 죽여요. 그러고 도망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소설에 나와요. 그럼 한마디로 누구예요? 지주들은 뭐라는 거야? 우리의 적. 이런 식의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서구에 소유된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작품, 1930년대 모더니즘 영향 받은 작품 배운 거 있어요. 정신병적인 증세 같은 거 막 나와요. 이상의 날개 같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자, 40년대 와가지고는 역시나 뭐 일제 탄압의 현실을 비판을 주제로 한 작품이 창작되기도 하고요. 이게 여기다가 여러분 별표 치십시오. 광복 직후에는 뭐의 그 현실을 그린 작품들이 나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나옵니다. 자, 니네가 해방 이후에 작품을 썼다 그러면 어떤 작품 쓸래? 막 즐거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뭐는 그대로야? 우리나라 기득권들은 그대로예요. 친일파 청산 됐어 안 됐어? 안 됐고요. 해방되자마자 남과 북으로 뭐 됐어? 나눠지면서 이념 대립은 훨씬 더 어떻게 돼? 더 세게 일어나는 혼돈의 시기 같은 걸 다뤄요. 자, 이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연우야, 아까 너 껍빛단 해보겠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에요? 껍빛단 리. 그 다음에 채만식의 니네가 배운 교과서는 아닌데 비상교과서 쓰는 애들은 2학년 때 가면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배운 적 있을 텐데. 뺨박 박선생 해가지고 대갈통이 크다 선생 막 이거 나오는 것 같은 거. 기억 좀 해라 좀. 어쨌든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광복 직후의 모습을 다룬 소설들 있는 거. 그 다음에 50년대는 당연히 뭐에 대한 이야기? 전쟁이 소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전쟁을 다룬 작품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겠어? 전쟁의 비극성을 다룬,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룬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60년대로 오시면요, 여러분. 왜 이래?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서양 철학 배울 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민했던 철학 사조를 뭐라 그러나 그랬어? 인간은 완벽한 존재 아니야. 인간은 애초에 태생부터 고독과 불안을 느끼는 존재야. 샤르트르. 실존주의.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50년대 전쟁을 겪고 나서 오히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작품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되게 막
하루 소설 내내 비가 막 장마가 내리는 작품들 같은 이런 것들이 이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와서는요. 4.19 혁명과 5.16 정변을 군사정변, 여러분 군사정변을 뭐라고 쉽게 써놓으면 돼? 쿠데타죠. 민주주의의 지향, 독재산업에 대한 비판. 그래서 60년대 그리고 변화된 농촌사회에서 인간상의 주거 작품들이 나오고 70년대 들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죠. 사회에 대한 불만 같은 걸 표현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뭐야? 70년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 난소공. 노세두마리는 사실 그렇게 문학적으로 그렇게 막 높은 작품은 아니고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 같은 작품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러다 80년대로 들어오면 아까 시랑 똑같아요. 민주화운동의 억압적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대화소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소설 뭐야? 토지예요. 대화소설이 뭐냐면 되게 긴 오랜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한 집안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왜 이런 게 많아져? 군부 독재란 말이야. 여러분, 군부 독재는 근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군사정,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당성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까는 거야. 한 집안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집안이 그 집안을 지켜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들. 90년대 이후서부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거시적 담론이니까 뭐 민주주의니 뭐 이런 거 말고 뭐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주면서 뭐 노동부와 관련된 혹은 여성해방, 생태, 그 다음에 니네 교과서에는 안 나오겠지만 성을 다루는 작품들도 이 시기에 등장하고 이걸 굳이 적지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니네한테는 절대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정신병리를 다룬, 그러니까 즉 어떤 혼돈, 막 우울 뭐 이런 걸 다루는 작품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나라 작품에 잘 안 나오는 게 뭐야? SF잖아. 이 SF 작품들이 최근에는 또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 우리나라 역사를 본 거야 지금 흐름에 있는 거에서. 자, 우리나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조금 맞춰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계속 꾸준히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 순수와 참여시,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대립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게 처음에 나타난 때가 언제고? 일제 강점기 때 한번 나타나요. 그때는 우리나라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참여시를 써요. 그래서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고, 그리고 근대 문물 먹은 사람들이 순수시라는 걸 얘기하고. 자, 여러분 또 한 번에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 60년대, 70년대. 독재가 강화되면서 그 시기에 우리 문학이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순수 참여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요 두 번의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너무 짧게 했나? 아니구나. 40분 남았구나. 딱 맞네.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작품들 후다닥 보면서 빠르게 가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얘네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표 작품 누구? 백석의 수라입니다. 자, 백석하면 이제 여러분들 바로 두 개 쓰셔야 되죠. 자, 백석하면 첫 번째 주제가 두 가지. 하나는 가족 공동체가 뭐 하길 바래? 자, 회복이에요. 자, 백석이라는 사람은 언제 시를 썼던 사람? 일제 강점기에서 시를 썼던 대표적인 모더니즘 안 보였을 거야. 작가입니다. 있는 거.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주제는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래. 자,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가족 공동체가 일단 뭐가 돼야 돼? 해체가 된 이에 회복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자, 가족 공동체가 왜 해체된 거야? 일제 강점기 안에서 뿔뿔이 흩어진 우리 민족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있고, 걔네가 다시 회복되는데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니 없겠니? 없지. 그래서 그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고 어때? 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약간
동화적인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배웠던 작품들을 좀 생각해보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대표적인 작품들에는 뭐가 있어? 자, 오늘 이번 주 시험에 나온 거 첫 번째 작품이 나비효과 니네, 나비효과가 아니구나. 그건 저 1학년 애들 거구나. 2학년 애들 거구나. 자, 여승이 뭐야? 여승이 맞는데, 예. 그녀에게서는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배운 거 기억나지? 이거는 기억나야 돼.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지금 배울 뭐가 있어? 수라라는 작품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모습이고요. 자, 가족 공동체가 상상적으로 회복되는 거 배운 거 있어요. 뭐? 천재 노교과서 썼던 학생들은 어느 날 의원을 배이었다. 의원이 신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맥을 짚었는데 그러고서 둘이 눈 맞아가지고 하는 그런 작품인 거죠.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겠냐고. 안 돼. 자, 그거 있고 여운한골족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필수시에요. 백석은 있는 거. 자, 여러분 실전 들어가서 보죠. 빠르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일단 거미 새끼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거미 새끼는 뭘 상징해? 우리 민족입니다. 자, 방바닥에 내린, 니네 같으면 거미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소리 질러야 되지. 너는 어떻게 할래? 거미 나오면. 그치? 이것도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쓸어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이 어떤 밤이래? 차디찬 밤인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다 의미가 있어. 얘가 작가가 느끼는 뭔 거야? 현실 인식이죠. 지금은 매우 엄혹한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밖은 매우 어떻겠어? 차가운 밤이니까. 문 밖으로 내보냈어. 그럼 저 거미는 지금 어디로 쫓겨난 거야? 매우 추운 곳으로 쫓겨난 거야. 있는 거. 자, 어니젠가. 자, 어니젠가에 대해 밑줄 치시고. 자, 백석이란 사람 고향이 어디라고? 평안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시에서는 평안도 방언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나오면 뭐라 그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되게 특이한 게 모더니즘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지가 어때? 서울에서 구두 신고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삐루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사람은 사투리를 가지고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있는 거. 자, 어느샌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자, 이 큰 거미는 누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위에 쓸려나간 거미에? 엄마 거미예요. 자, 그럼 내가 저 둘을 뭐 해놓은 거야, 지금? 찢어놓은 거예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찢어낸 거야. 그래서 나는 가슴이 어떻게 해? 짜릿하다랍니다. 여러분, 요 짜릿하다란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야? 찌릿한다, 찌릿하다. 아우! 이런 게 아니라고. 아우! 이런 게 아니라고.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며 서러워합니다. 자, 찌릿하고 이번에는 어때? 서러워합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우리가 보통 찬바퀴로 내보내는 행위는 상대를 더 어렵게 하는 행위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어때? 찬바퀴로 내보내는 게 오히려 그들을 뭐 해주는 거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공간. 이거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찬바퀴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 시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 삭기도 전이다. 자, 어디에서 좁쌀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이거 다 사투리야, 여러분.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 자, 한 가족이잖아. 자,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자, 이번에는 서러움을 넘어서 가슴이 어떻게 돼? 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미안해해서 짜릿한데 내가 쟤를 때렸구나 생각하니까 서럽다가 가슴이 어때? 메어요. 점점 더 내 감정이 어떻게 돼? 심화되는 과정으로 가죠.
그래서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을 나는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합니다. 자, 그러면 쟤네를 다시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것을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서, 자, 보드러운 종이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이미 니은에 밑줄이 거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부드러운 종이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저 거미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뭔 거야? 예, 배려라고 보셔야 돼요.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자, 버리며지만 사실은 걔네 가족끼리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만나게 해주는 거지. 이것이 엄마와 누나와 형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려고 슬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죠. 화자의 감정이 1년, 2년, 3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가슴이 짜릿하고 서럽죠.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는 매여서 서럽고 점점 심화되는 슬픔으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는 아까 얘기했어요. 백석의 시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가족 공동체의 상상적인 모습, 하나는 가족 공동체가 뭐하는 모습? 해체되는 모습.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해체죠. 설마 이거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사이코패스. 자, 가족이 해체가 되는 모습을 거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수라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수라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수라는 무슨 뜻이야? 임금님 밥상이라는 뜻인데 이때 수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아수라라는 뜻이에요. 아수라. 혼돈 혹은 난장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야?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기에 딱 좋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딱 좋은 제목이 수라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되게 쉽죠? 생각해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서리적 표현이 나왔습니까? 서리적 표현이 뭐야?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그러면 거미한테 왜 나의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정답 1번.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나 봅시다. 지역 방언을 해서 향토적 분위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현재형 시제, 그럼 끝으로 보면 되죠. 슬퍼 했다가 아니라 뭐야? 슬퍼 한다야. 그래서 지금 거미가 나가고 있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했어. 언제? 차디찬 밤이다. 그래서 시적 상황, 엄혹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인 자연물이 누구였어? 거미죠. 걔를 인격화, 의인화해서 주제의식을 형성한다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저런 문제 틀리면 점수 못 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2번.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윗글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너무 쉬운데? 자, 일단은 아닌 것부터 골라볼까? 희망적 상황으로 전환. 안 맞아. 그 다음에 어조가 변해요? 아니면 처음이랑 끝까지 다 그래요? 담담한 어조에서 애상적 어조로 변하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 애상적 어조가 뭐야? 슬픔을 드러내는 어조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 의지적 어조. 자, 니네 오늘 모의고사 푼 친구들 나왔겠지만 의지적 어조를 보여주는 어미 두 가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의지를 드러내려면 뭐뭐하겠다라, 뭐뭐하리라 같은 것들이 들어가주면 맞죠. 그 다음에 4번. 시적 화자의 행동을 보았을 때 문 밖으로 행동하다가 중단하니? 아니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다 내보내줍니다. 예,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2번이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다가 뒤에 가서 서러움과 슬픔으로 전환되는 과정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1930년대 우리 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과 탄압이 극에 달한 일제강점기, 일제의 수탈과 착취에 시달린 조선인들은 가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이주하기도 하고 사회구조적 모순을 몰락하여 화전민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었고, 수라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비극을 거미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되게 쉽게 나와요. 자, 2번입니다.
나의 행동은 생각이 없었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뭘 느껴? 미안함과 연민을 느끼는데 그게 왜 일제의 탄압을 상징합니까?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봐봐요. 1930년대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 니네가 배운 거 뭐가 있어? 앞에 찾지 마세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1920년대야, 걔네는. 왜 뉴스 좋은 날은 1920년대야? 1920년대에 인력거와 근대적 문물인 전차가 공존하던 시기.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작품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운 거. 네 집에 이급지 동백꽃입니다. 여러분 동백꽃의 배경이 어디야? 농촌이고요. 거기 보면 화자, 서술자가 정순인의 동네로 들어온 지가 몇 년째야? 근 3년째예요. 그러니까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 1930년대. 이 수탈의 시기에 정순이가 뭘 꺼내줬어? 감자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소설은 둘의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뭐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 계급의 문제가 들어가 있죠. 사실은 동백꽃은 그렇게 사랑 이야기로 보일 건 아니야. 제 생각에는요. 자, 이제 돌다리로 갑니다. 얘도 필수래서 꼭 배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지금 10분이 걸렸으니까 두세 개는 더 할 수 있겠군. 자, 이태준의 돌다리입니다. 응? 왜? 나 궁금해서 빨리 얘기해. 뭐 얘기하다가 말았잖아. 시계? 아니, 좀 쉬면 안 돼. 아, 쉬면 안 되냐? 안 돼요. 야, 지금 내가 힘드니? 네가 힘드니? 생각할수록 좀 그렇네. 여러분, 제가 텀블러를 먹을 땐 조금 의심 한번 하세요. 제가 수업하다가 술톤으로 얼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커피 향.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몰라? 참이슬 헤이즐넛? 자, 일단 여러분 이태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태준은요, 일제강점기에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다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대 간의 일제강점기에 갈등하면 주로 뭐 친일파와 뭐 독립운동가의 갈등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그런 얘기 거의 안 나와요. 뭐냐면 근대적인 새로운 문물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주로 드러나는 게 이태준입니다. 이태준의 작품 배운 적 있습니다. 복덕방이라는 작품 모의고사 때 풀어봤던 거 기억납니까? 나비효과에도 나오는데 복덕방에 안초시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복덕방이 뭐 하는 곳이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거기서 늙은이 셋이 모여가지고 맨날 하다가 어느 날 그 안초시라는 사람의 딸이 무용가죠. 유명한 무용가. 그 사람한테 딸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디가 개발된다라는 얘기를 꺼냈다가 홀라당 사기당하고 자살해요. 이게 여러분 어느 시기 얘기라고? 배경이? 1920년대, 30년대를 배경에 그런 소설이 나와요. 지금 나왔다래도 이상하지 않는 이야기들. 되게 세련되게 이 두 가지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1920 일제강점기 나온 소설들이라고 해서 다 친일파, 계급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와 모의 대립, 전통과 자본주의의 대립, 물질주의와 대립 이런 것들도 나와요. 자, 여러분 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의사인 창섭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은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농토를 팔자고 제안하려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오는 길에 창섭은 마을 입구에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집에 왜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를 설득해서 뭐 하자고? 집안에 있는 땅을 뭐 해라? 팔아. 그래서 자기 병원을 뭐 해자? 확장시켜달라. 이 얘기를 하러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 얘기라니까?
자,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강조하는 거죠.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오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늘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 새로 짓기란 불가능한 것, 마침 교통바른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있었던 것, 인쇄소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에서 방화방공으로 충분한 것, 3층은 살리치가 직공들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 변장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화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곳에 지금 다 뭐뭐 할 것 하면서 응당 자기가 집을 사야 되는 이야기를 설득을 뭘 가지고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여기 땅을 지키고 있는 거로는 돈이 안 돼. 근데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병원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팔래 안 팔래요? 팔아요. 자,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대답하겠다. 자, 고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고는 개울가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아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 했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첨놀째 내가 여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다니. 자, 나무 다리 있는데 그건 왜 고치나요? 라고 누가 에게 물어본 거야? 아들이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무다리에 색깔이 들어가 있죠. 나무다리에 동그라미 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대답하죠.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자, 그러면 돌다리는 누구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야? 아들은 뭐를 지으라고 얘기해? 나무다리.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뭘 고치고 있어? 무겁지만 돌다리를 고치고 있었어. 자, 이 두 개의 소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넌 그 다리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 건네다 모셨고 내가 저 천잘 끼고 그 다리를 그릴 그려 당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줄 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생각 없다. 아버지가 여기서 빡 도는 얘기예요. 자, 아버지는 돌다리를 단순하게 도구로 생각하지 않죠. 일종의 뭐가 담겨 있는 거야? 가족에 뭐가 담겨 있어? 역사가 이 돌다리 안에서 같이 움직여요. 자, 이렇다라면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람이야, 근대적인 사람이야? 예,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전통적인 걸 대표하고 정신문화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재가 뭔가 되는 거고, 돌다리. 그러니 불편해도 쟤를 뭐해? 고쳐 쓰고자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아들은 어때? 아들은 물질적이에요. 왜?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무다리를 왜 좋아해? 빨리 쉬었다가 뭐 하니까? 편리하게 지었다가 뗄 수 있으니까. 대신 근데 나무다리는 비 한 번 오면 어떻게 될 거야? 쓸려 나갈 거란 말이지. 저 나무다리에는 그런 추억들이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 안 쌓이게. 자, 그러면 아들은 이러한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사람들, 전통과 반대되는 개념에 서 있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천금이 쏟아지더라도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 손수기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머니께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논 있다고 어디다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반 같은 걸 사. 자, 이거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 느르지논 두 개에서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가족의 역사가 다 여기 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밑줄. 자, 이 할아버지 전통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딱 줄이 여기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그런데 의사인 아들은 땅을 뭘로 생각해? 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서. 그래서 돈놀이처럼 별일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들, 내 눈엔 다 괴이한 사람들밖에 배지 않더라! 라면서 두 세대의 갈등. 어떻게 될 것 같아, 끝에 결론은? 니네 같으면 뭐 하겠어? 현대소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몰래 주무시고 계신 아버님
뒤로 가가지고 뭐해? 돌을 들고 아버지 머리를 한 대 후려치고 문서를 갖고 튀는 얘기를 현대 드라마에선 그렇게 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와요. 이게 세대 갈등까지는 안 가고요. 서로 뭐 하는 거야?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걸로 마무리되는 소설 되겠습니다. 이게 이태준인데 여러분 이태준이 이렇게 지적인 소설을 써놓고 막판에 친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해방전후라는 작품이 있어요. 해방전후의 주인공이 작가야. 근데 그 작가가 자기 그냥 우연찮게 들른 면 행사,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우연찮게 들렀는데 하필 거기가 뭐였던 거야? 거기가 학도병 모집 응원하는 회의였던 거야. 그래서 그냥 오긴 뭐하고 가서 얼굴만 비추고 왔는데 크게 친일이라면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요. 니네 이해되니? 그 자기 뭐하는 소설이야 그러면. 변명하는 소설도 있어요. 자, 그거 됐고. 자, 윗글에다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일단 역순행적 구성 아니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인물 간의 대화, 소술자 요약적 제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예, 뒷부분은 아버지와의 대화로, 앞부분은 아들이 설득하는 걸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맞죠? 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밥 먹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자. 유보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다리의 기능적인 측면, 나무 다리가 더 편하지 않냐라고 했던 거, 그럼 맞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가족의 추억이 실린 돌다리에 대한 애착 갖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리을, 느르지논 독시장밭을 사려고 하는 아들의 계획을 비판한다. 아니죠. 그러면 아들은 뭐 하는 거야? 땅을 팔려고 설득하는 건데 이걸 논을 사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 말이 잘못됐죠. 이제 3번. 다 설명한 거예요. 얘기한 대로. 전통적 가치관이 퇴조하고 근대적 가치관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구세대하고 물질적 가치관을 신세대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속기 딱 좋죠? 몇 번? 예. 첫 번 1번에 나와버리죠. 나무다리는 친환경적인 다리가 아니야. 있는 거. 나무다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지웠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편리함, 현대 근대적인 편리함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돌다리 여러분 앞으로 소설에 뭐가 나오면 대충 감이 잡히죠? 상징적인 소재도 받고 이제 시간을 봐서 조절을 좀 해야 돼. 15분 남았어요. 자, 지금 진달래꽃 앞에 있는 거 됐고 미스터 방 그리고 뒤에 서시 아오켤레 구두로 남은 차례. 뭐 할까? 두 개만 빨리 골라주세요. 하나 빼고. 미스터 방? 미스터 방? 그러면 진달래꽃 말고 미스터 방? 순서대로. 그럼 니네 오늘 못 가는 건데. 세 개 다 할 거야. 자, 진달래꽃 가죠. 자, 김소월 나오면 1910년대, 20년대. 자, 김소월 나오면 무조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중간에 껴있는 사람. 그래서 전통적인 요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적인 거, 하나는 형식적인 거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게 뭐 있어? 김소월? 여성의 뭐를 다루어? 슬픔 한 글자로 뭐라 그래? 우리의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다루고 있다는 게 내용적으로는 전통적인 요소예요. 자, 뭐랑 이어져 있니? 저 한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아리랑 계열로 이어지는 그 이별의 한이라는 전통적 내용의 형식은 김소월 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돼. 사문보. 자, 사문보는 다른 말로 뭐? 미녀죠. 미녀의 느낌이 난다. 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김소월 씨.
자, 여러분 그냥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니까. 자, 일단 김소월시에서 운율 만드는 것만 다 찾아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몇 음보가 되겠습니까? 3음보.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몇 글자? 몇 글자? 7. 가실 때에는 5. 말없이 고이보내 7. 들이우리다 5. 음수율 7575 쪽도 드러납니다. 또 뭐가 반복돼? 종결어민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가 반복되죠. 또 있습니다. 운율 만드는 요소. 두 줄씩. 야, 이거 뭐야? 이거 행 바꾸는 거거든? 아, 그래요? 1, 2, 3, 행. 4네. 근데 3행인 거가 행수가 같은 게 운율을 만들어주나요? 나는 그런 운율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네 문학 이론을 만들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스카웃, 당신을 대학원으로 스카웃. 1년과 사연이 동일합니다. 수미상관. 수미상관 하면 운율도 만들지만 구조적인 뭐도 준다? 안정감도 준다. 그냥 바로 그냥 여러분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볼까요? 자, 일단은 화자가 누구일 거라고 볼 수 있어? 여성 화자일 거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요? 님과 이별했지. 자, 근데 그 이별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사실 못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가 뭐기 때문이야? 반어이기 때문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얘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에요. 한번 봐봐. 나보기가 껴가실 때는 말없이 고일 보내드리고다. 자, 님을 보내주겠다라는 어떤 태도야? 체념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영변의 학상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다. 님 이별을 뭐 하겠다라는 거야? 꽃은 언제 뿌려주는 거야? 뭐 할 때? 축복해요. 좀 이상해. 이별을 축복을 해? 지금 벌써 이상한 냄새 나는데. 사뿐히 가시는 걸음 노인 그곳 사뿐히 지려밟고 가래. 자기를 뭐 하면서까지 님을 축복하는 거야, 이별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보내겠다라는 거야. 이미 이 정도면 뭔가 독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자, 마지막에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안 이룰리다. 겉으로 볼 때는 끝내 뭐 하겠다라는 거야? 슬픔을 뭐 하겠다라는 거야? 인내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줘. 이걸 인고가 아니라 인종이라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인종. 어려운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뭐가 들어와? 죽어도 아닌 인물 우리에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야? 반어가 되면서 님을 보내주는 거야? 보내주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게 돼버려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좀 새로운 거 몇 개 적을까? 자, 영변학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르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해놓냐면 사자성어로 얘를 뭐라 그러냐? 산화공덕이라 그럽니다. 꽃으로 상대를 축복하는 불교의 행위를 산화공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 노인 긋고 사뿐히 지러밟고. 자, 사뿐히 지러밟고에 밑줄 그으세요. 이거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얘 표현법이 뭐야? 야, 지려밟는 게 뭐야? 이걸 하는 거야. 짓이기는 거야. 근데 사뿐히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럼 뭐야? 역설이야. 왜냐면 김소월 씨라면 그냥 무조건 모에게 반어를 해야 되니까 얘를 역설로 안 가르치는 것 뿐이야. 근데 이 부분도 생각해보면 그래. 한마디로 밟고 가라는 얘기가 밟고 가지 말라는 거야. 밟고 가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거든. 이게 불가능한 행위란 말이야. 사뿐히 지러갑니다라는 게. 그 다음에 나보기 엮어갔을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다. 자, 이런 자세를 에이불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야? 에이불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거. 이게 전통적인 뭐의 모습? 한국 여성의 모습이라는 거야. 니들은 안 슬퍼도 슬픈 척 하잖아. 끝날 때 됐잖아. 지금 표정이 다 슬퍼. 한국 전쟁 난 것 같아.
아직 1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A불비? 너는, 내가 A불비 하니까 2학년 남자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 보리불비? 아휴, 진짜 내가, 아휴.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얘도 한번 보세요. 나무를 가지고 시를 쓰는 몇몇 작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무 가지고 시를 많이 쓰는 작가가 저기가 있거든요. 누가 있냐면, 신경림 작가. 아까 나왔었어, 시 세계에서. 80년대 농촌의 현실 혹은 산업화에서 소외된 자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자, 나무는 혼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바람에 흔들려서. 쓰러져요. 근데 나무가 뭘 이루면? 숲을 이루면 서로 보듬어주면서 쓰러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 거대한 독재 정권에 맞서려면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붙들고 서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녀석 그건 아니에요. 얘는 그건 아니에요. 자, 산수유 나무가 뭐니? 겨울에 빨간색 열매를 맺는 산수유 열매. 자, 얘가 봄에 꽃을 피웁니다. 가세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자, 그늘은 원래 무슨 색이야? 거의 검은색인데, 그늘도 뭐래? 노란색이랍니다. 좀 뭔가 특이합니다.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자, 보아라에다가 딱 적어놓으세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시를 쓴 목적이 있는 거야. 이 시를 들려주고 싶은 누가 있는 거야? 청자. 어떤 사람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대. 자기 마음이 계속 뭐해? 옹졸해지게 작아지고 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보여주는 거야? 산수유나무. 그늘마저도 노란색인 산수유나무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 보여주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야, 사회가 나의 그늘, 내 마음의 그늘을 점점 좁혀놓고 나는 넓게 하고 싶은데 세상이 자꾸 나를 옹졸하게 만들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야, 나무가 만드는 그늘도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나무도 뭐 한대? 농사 짓는 거라는 거야, 그늘을. 그럼 나무도 뭐 하는 거야? 자기 노력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지.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마음의 그늘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또 뭐 하라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니들도 뭐 하라는 거야? 농사를 지어라. 그래, 니들 마음의 그늘은 농사는 니들이 지으라는 거야. 자,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 그늘이다.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대비되는 소재가 뭐가 있어? 산수유나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 둘이 대조되는 소재가 되겠죠. 자, 문제 빨리 봐봅시다.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이런 문제는 이 시에서 꼭 물어보는 문제거든. 2개가 묶여 있으면. 자, 일단 반어적 표현은 어디에만 나와? 진달래꽃만 나오죠. 수미상관도 진달래꽃만. 색채어를 반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색채어가 뭐야? 색깔이거든? 어디에만 색깔이 화려하게 들어와? 나에서만 나오죠. 노란 산수유에서. 진달래꽃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달래꽃의 색깔이 붉은색이지만 붉다라는 표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5번. 열거의 방식을 사용해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내는 건 나밖에 없죠. 답은 몇 번이야? 1번. 자, 보시면 가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가군은 외제율이야, 내형률이야? 외제율. 자, 가군은 외형률, 내제율. 외형률은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내제율은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운율. 외형률에는 3가지가 있지. 하나는 음보. 그 다음에 글자 수 맞추는 음수. 자, 그 다음에 바로 요거죠. 가군과 같은 음위가 있습니다. 자, 음보는 몇 덩이로 끊어 있느냐가 반복되는가. 그 다음에 음수는 몇 글자가 수가 반복되는가. 음위는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걸 음위라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다 반복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있다, 노랗다, 아니다, 있다, 젊어진다, 있다, 그늘이다. 예, 다다다다다다. 예, 반복됩니다. 자, 1번. 자, 이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은 진달래꽃이고, 니은은 산수유 나무입니다. 어. 10분이나 남았네요, 아직. 의심하지 마세요. 몇 번? 4번? 4번 가볼까요? 자, 진달래꽃은 교훈을 줍니까? 사랑 얘기를 통해서 교훈을, 요새 로맨스 드라마 많이 봐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3번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삿불이 지러밟고 가라는 거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그늘은 다른 사람을 위한 뭐야? 배려를 보여주는 거로 보셔야죠. 그 다음에 3번, 고난도입니다. 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네, 다 설명한 거고요. 그냥 풀어도 풀리겠는데? 자, 이거 틀릴 때마다 1분씩 수업 늦게 끝내겠습니다. 집중해서 풀어봐. 지금 끝날 때 되면 꼭 저렇게 집중 안 하고 눈동자가 흔들려. 나하고 눈 마주치면. 그리고 도망갈 생각만 머릿속에 있어. 서진아, 오랜만에 현대시 하니까 어떠니? 또 감이 안 와? 근데 야, 뒤에 걸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는 그럼 수업 준비할 거 줄고 좋지 뭐. 그래서 미스터 방 꼭 다음 주에. 니네 놀러 가지 다음 주에? 언제 와?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주에 뭐다? 몇 시에? 이 시간으로 너 버리러 가는 거 아니야? 민찬이 몇 번 갔니? 2, 4번. 2, 4번 중에 하나? 2번. 아저씨는 2번. 심리학으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동조라 그래요, 동조. 틀린 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2번이라 그러면 다 같이 2번을 따라하는 거예요. 4번입니다. 야! 그늘도 나무의 한 해 농사라고 표현하는 건 뭐야? 사람들에게 니네도 뭐 하라는 거야? 니네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 자연은 그걸 스스로 해내고 있는 거에 같이. 근데 사람은 그걸 안 하잖아. 불평만 하고 있잖아. 4번.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늘 농사를 통해 농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타인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산수유나무의 희생정신이냐? 야, 산수유나무가 무슨 희생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런 단어 자체를 꺼낸 적도 없고 그런 태도도 안 나오는데 어째 이런 걸 틀려. 자, 4명이니까 4분 더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왜 맞잖아. 4분 동안 미스터 방을 너무 하고 싶었던 미스터 방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더하면 막 죽일 것 같아. 지금 표정들이 막 있는 거에서. 참고로 뒤에 나오는 미스터 방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최만식 작가의 작품인데 미스터 방. 저도 오랜만에 현대문학 하니까 재밌네요. 근데 저도 지겨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저거 꺼야 되는데 니네 얼굴 나와도 괜찮아? 먼저 먼저 꺼? 그 끄는 척하고 안 끄고 한번 볼까?